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부인 깍쟁이 명자는 곳간의 식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 셈을 하고 있었다. 아니 왜 이렇게 쌀이 줄어드는 거야? 분명 제대로 계산한 게 맞는데 쌀이 몇 되나 비어? 어떤 쥐 같은 놈이 내 곳간에 손을 대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잡히기만 해봐라. 하나, 둘, 셋. 마님, 마님, 마님. 아니 진짜 너 뭐야? 너 때문에 자꾸 더 헷갈리잖아. 내가 얼마까지 셌지? 그게 그러니까 마님 장작을 얼마나 패야 할까요? 아니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알려줘야 돼? 창고에 있는 거 다 패. 알겠어? 네 마님. 그리고 말이야,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말 걸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 알겠느냐? 네 마님 알겠습니다요. 아, 저 돌쇠 녀석. 일은 잘하는데 머리가 영. 그리고 그날 밤 그래,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칠봉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고? 올해 성년입니다. 아이고 곱다고 와. 요 이쁜 것.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주면 내일부터 너만 특별히 고깃국을 주겠다.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래, 일단 나를 살살 간지럼 태워보거라. 나를 웃게 하면 되는 것이다. 칠봉이는 수줍은 손놀림을 보이는데 그래, 부드럽게 천천히. 그때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거기 밖에 웬 놈이냐? 네 마님 저 돌쇠입니다. 아니, 네 놈이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저 장작 다 팼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럼 다 했다고 말하면 되지. 뭘 그리 보고 있는 게냐? 마님이 중요한 일 할 땐 말 걸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저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또 말입니다요. 아이고 답답해. 그리고 또 뭐? 아까부터 대감마님도 제 옆에 와 계십니다요.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홍식과 춘식이라는 두 젊은 선비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마을에 다다르자 냇가에서 동네 젊은 처녀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문득 홍식이 장난기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춘식에게 말했다. 역시 시골 여인들이 참 순박하고 곱다니까. 저 저고리 속 속살은 얼마나 고울꼬. 이복의 춘식이 자네가 가서 저기 빨래하는 저 처자의 가슴 좀 한번 보게 해주게.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경비와 밥값은 다 되겠네. 그러자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대답했다. 좋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춘식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빨래하는 낭자. 네, 왜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자 하니 지금 이 고을에 마땅히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3개가 있는 요괴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오. 이에 고을 원님께서 빨리 그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온매무새를 보아하니 처자가 분명 가슴이 3개 달린 요괴 같소. 그러니 지금 당장 요괴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관하로 끌고 가야겠소. 네, 뭐라고요? 내가 가슴이 3개 달린 요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옷을 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 가슴은 이렇게 2개뿐이에요. 라고 하며 봉긋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이에 춘식이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며 자네 봤는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아이고, 내 오랜만에 좋은 구경했구먼.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지. 그때 처녀가 말했다. 선비님, 정말 원님께서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다행히 처자는 요괴가 아니니 이제 안심해도 되시오. 그런데 선비님, 제가 보니 저 옆에 있는 선비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달린 요괴 같은데 얼른 잡아가시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소년과 장년 그리고 노인 3사람의 10만이가 함께 일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져 어떤 총가에서 하룻밤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밤이 깊어 그러는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어느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 산중에 다른 인가도 없으니 제발 하룻밤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혼자 사는 과부이오니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그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세 사람 중 누군가가 그 집 부인의 반반한 얼굴에 반해 캄캄한 밤중에 몰래 주인 방에 침입하여 주인 여자를 덮쳐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객방으로 되돌아왔다. 다음 날 과부는 누가 그 짓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세 사람 모두를 관가에 고발하였다. 세 사람 중 하나가 분명히 범인인데 알 길이 없으니 일단 모두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사또는 진범을 가려내지 못하고 퇴청하여 자기 부인에게 상의하자 부인이 말하길. 그런 일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일은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몸을 섞을 때에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더냐, 쇠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더냐, 아니면 삶은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더냐 하고 물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그것으로 어떻게 진범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오? 만약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으면 소년이고 쇠망치로 치는 것 같으면 장년이요. 삶은 가지를 들이미는 것 같으면 반드시 노인일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오? 우리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으리와 소년 시절 처음 혼인했을 때에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고 장년 때에는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고 근래 노경에 들어서는 삶은 가지를 들이미는 것과 같으니 이로써 진범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또는 머리를 끄덕이며 옳거니 그럼 틀림없겠구려. 다음 날 사또가 여인에게 그 말대로 물으니 여인이 대답하길. 꼭 쇠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장년 남자를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나머지 두 사람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영감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했다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뻔했지 뭡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하길. 그래, 정말 다행이야. 내가 미리 산삼을 먹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걸릴 뻔했다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친구가 하는 의원을 찾아와 말했다. 이보시게 친구, 내 아들이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하더니 그렇다면 일단 먼저 아들을 격리시키게. 그리고 내가 약을 몇 첩 지어줄 터이니 그걸 먹이도록 하시게나. 그런데 말이야, 또 문제가 있는데. 남자가 주저주저하자 친구가 말했다. 뭔지 말해보게. 친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나?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들 녀석이 우리 집 여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 여종도 격리시키도록 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또 있자는가? 남자가 또 다시 주저주저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실은 나도 그 여종이랑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을까? 뭐라고? 그렇다면 자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군. 내 약을 얼른 지어줄 테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잠깐, 그런데 말이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내라니? 여종이랑 한 다음에 마누라하고도 잤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젠장, 그놈의 독감이 나한테까지 옮기게 될 줄이야. 옛날 어느 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 장수가 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하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데다 아래 위채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소금 장수가 간청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산에서 자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에 선비는 차마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놓고 자기와 함께 자기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부부는 마침 송편을 해먹기로 했는데 귀한 송편을 소금 장수까지 주기가 아까워 부부가 상의하였다. 선비는 마침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잘 들어보시오.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 노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은 다음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 익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낙했다. 그런데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 장수는 주인 부부의 말을 다 엿듣고 일찌감치 잠든 척하고 있었다. 이에 선비는 노끈으로 자신의 방울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고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옳거니 이 사람 피곤해서 아주 골아떨어졌구먼. 소금 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곧 선비의 방울에 묶인 끈을 풀어 자기의 방울에 메고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얼마 후 밖에서 노끈을 잡아당기자 소금 장수는 살금살금 안방 앞으로 기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 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끄시오.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 온갖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재미까지 본 다음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소금 장수는 자는 선비를 깨우며 말했다. 주인장, 재워주어서 정말 고맙소이다. 새벽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놓고서 새벽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오?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그 집까지 한바탕 잘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일을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방울에 묶었던 노끈도 사라지고 없었다.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아이고, 그놈의 소금장수 놈이로구나. 내 집에 와서 아내와 송편을 둘 다 먹고 갔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옆에 있던 아내가 중얼거리며 말하길. 어쩐지 잠자리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자라기에 웬일인가 했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대감집 하인들인 바보 노총각 칠복이와 어리석은 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혼례를 마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달자야, 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사내들은 다 이날만 기다린다니까.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니까 이제 매일 너와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 좋아. 나도 들어서 다 알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둘은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서방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뭘 그냥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야. 그 말을 하다 칠복이는 동네 친구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말이야. 너 진짜 처녀가 맞아? 뭐라고?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연하지. 미안해. 잘은 모르겠지만 돌쇠가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맞다니까. 왜 그래? 증인도 있다니까. 그래? 누가 그러던데? 3일 전에 대감마님이 방에 데려가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어. 그래서 대감마님 방에서 옷 벗고 뭐 했는데? 방금 우리가 한 거 그런 거 했어. 하고 나더니 대감마님이 너 진짜 수처녀구나 그랬어. 이에 칠복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수처녀가 맞네. 대감마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대감마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러자 달자가 칠복이에게 묻는데 그런데 서방아, 너는 수총각 맞아? 그럼 나도 진짜 총각 맞아? 그래, 누가 그러던데? 안방마님이 한 10년 전에 총각 맞다고 했어. 옛날 어느 고을 사또가 억세고 사납기로 소문난 안악내를 붙잡아다 꿇어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었다. 내 인연, 어찌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이냐? 이런 천하의 고약한 년 같으니 그 말을 들은 사나운 여자가 말했다. 사또나리,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밖에 없는 저는 돌봐주지도 않고 맨날 술집에만 돌아다니며 살림을 모두 탕진해 없애버리니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된 것인데 어찌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뭐라고? 이런 방자한 계집을 보았나? 당장 주리를 틀고 목을 쳐야 할 것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 되는 사람이 잔뜩 겁을 먹고 놀라며 말했다. 사또나리, 우리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의 상처는 제가 그만 실수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난 상처이지 부인이 때려서 난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 부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 부인이 사또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 주막집 기생한테 푹 빠져 가산을 탕진한 남편을 때린 것은 엄연히 아내의 의무인데 어찌하여 거꾸로 안악내를 나무라고 벌을 내리려 하시오? 사또나 되는 양반이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오. 부인이 사또를 크게 나무라자 사또는 당황하며 말했다. 얼른 저 여자를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주어라. 잘못하다간 나도 문턱에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구나. 옛날 어떤 절에 잘생긴 외모의 어느 젊은 스님이 부인들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스님, 시간 어떠시오? 내 오늘 긴히 상의할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좀 바쁜데 말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들르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모가 빼어난 어떤 부인네가 있어 스님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 스님, 너무 오래간만이 아니요. 어서 시작하시지요. 그 부인은 매번 너무나도 정열적인 나머지 젊은 스님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다. 그날도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 재미를 보기 위해 마을에 내려갔던 젊은 스님은 일을 마치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이웃 절에 머무르고 있는 절친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자네 참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모처럼 안해보는 젊은 스님의 안색이 몹시 초췌해진 것을 눈치챈 이웃 절의 스님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 자네 얼굴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인가? 무슨 일이 있는 겐가? 무슨 일은 무슨 일, 별일 없다네. 내 보아하니 자넨 부처님께서 금하도록 한 쾌락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군. 좀 삼가하지 그러게나.
그렇게 지나치게 빨려 들어가다가는 자네 몸도 나만하지 않겠네 그려. 그러자 젊은 스님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건 그렇지만 자네 말하긴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는 말 잘 알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 마치 비렁뱅이 같다네 그려. 사철 그릇을 내밀고 있으니 낸들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옛날 매우 나이 들어 가는 기가 먹은 재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손자 며느리의 교전비로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늙은 재상은 그 여종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정이 샘솟게 되어 누가 봐도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다. 아들 내외가 이를 알고서 부친께서 그 여종만 보면 그와 같이 귀여워하고 사랑하시니 그 아이로 하여금 하룻밤 수청을 들게 하여 위로해 드리는 것도 효성을 다하는 길이 아니겠소? 하고 상의한 뒤 그 여종에게 분부하여 너는 오늘 저녁에 대감마님을 모시고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하고 깨끗이 목욕시켜 방 안에 들게 하였다. 그날 밤 아들과 손자가 늙은 재상을 걱정하여 방안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재상의 물건이 서지 않고 물러서 도무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상이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느냐? 이에 여종이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니 또 계속해서 시도하며 이제 들어갔느냐?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들과 손자가 답답히 여겨 소리를 낮추어 분부하기를 이번에 물으시면 들어갔다고 하도록 하여라. 하고 여종에게 소곤거렸다. 그 직후 또 재상이 물었다. 이제 들어갔느냐? 하니 여종이 네, 이제 들어갔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재상이 기뻐하며 힘을 주니 물건이 방바닥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에 재상이 여종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에이야, 내 것은 이상하게도 싸늘한 것을 보니 아마 여름철에 알맞은 것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겨울철에 맞는 여종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겠는걸?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사위를 보았는데 성격이 너무 느리고 말수가 없어 늘 사위에게 불만이었다. 하루는 장인이 사위를 불러 말하는데 자네는 성품이 매우 느리고 말수가 적으니 사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무 일도 못하네. 남자가 할 말이 없으면 거짓이라도 꾸며내야지. 꿀먹은 곰처럼 그렇게 입 꾹 닫고 있으면 좋지가 않다네. 이 말에 사위가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인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며칠 후 장인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던 사위가 슬그머니 사라지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일하다 말고 어디 갔어? 이에 장인은 무슨 볼일이 있어 갔으려니 생각하고 혼자 일을 했다. 그때 사위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장모에게 말했다.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방금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제가 쫓아가는 중이오니 장모님도 저를 따라오시지요. 이 말을 들은 장모는 놀라 울며 따라 나서는데 이때 사위는 장모가 따라오지 못하게 빠르게 뛰어 다시 일하고 있는 장인에게 달려갔다. 이 사람아, 일을 하다 말고 어디를 그리 급히 다녀오는 겐가? 예, 장인어른, 집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온통 불이 붙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장인어른께 알려드리려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집에 불이 나 마누라가 죽었다고? 사위의 말에 장인은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집을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장인 장모는 둘 다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딱 마주치게 되는데 아니, 여보. 방금 사위가 집에 와서 당신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길래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중인데 어떻게 호랑이를 쫓고 화를 면하셨구려. 정말 다행이요. 아니 뭐요?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가? 그보다는 조금 전 사위가 집에 불이 나 다 타버리고
당신도 죽었다길래 이렇게 달려가는 중인데 어찌 된 일이요? 불은 무슨 불이요?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때 사위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는데 이에 장인 장모가 헛소리를 한 사위를 꼬지졌다. 아니 이 사람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겐가? 지난번에 장인어른께서 제가 말이 없다면서 허황된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시기에 거짓으로 꾸며 한 말인데 장인어른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이에 장모가 얼굴을 찌푸리며 이런 실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좋다 말았네.